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11장 양극성 및 관련 장애 공부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목차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 임상적 특징과 하위 유형을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 원인과 세 번째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양극성 장애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양극성 장애란 우울한 기분 상태와 고양된 기분 상태가 교대로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고양된 또는 슬픈 기분은 일상적인 사건에 대해 이해 가능한 반응이고 삶에 그리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양극성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기분은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향이 있고 증상의 정도도 심하여 흔히 롤러코스터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양극성 장애 환자는 기분이 몹시 고양된 조증 상태에서는 평소보다 말이 많아지고 빨라지며 행동이 부산해지고 자신감에 넘쳐 여러가지 일을 벌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같은 상태의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과장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잠도 잘 자지 않고 활동적으로 생활하지만 실제로는 적절한 성과를 나타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양극성 장애 1은 가장 심한 양극성 장애로서 기분이 비정상적으로 고양되는 조증 상태를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장애입니다. 양극성 장애 2는 양극성 장애 1과 유사하지만 조증 사파의 증상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경조증 사파를 보인다는 점에서는 다릅니다. 순환성 장애는 경미한 우울 증상과 경조증 증상이 번갈아가며 2년 이상,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에는 1년 이상으로 봅니다. 2년 이상 만성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말하고 이 기간 중 아무런 증상이 없는 기간이 2개월이어야 합니다. 임상적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증 상태는 우울 상태와는 정반대로 들뜨고 유쾌하고 자신만만한 기분을 주로 나타내는 현상입니다. 환자 자신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완벽한 건강 상태에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병원에 오지 않지만 조증이 심해져서 그 결과 사업의 실패, 낭비, 경제적 파탄, 무절제한 행동 등으로 주위 사람들에 의해서 병원에 끌려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로 정서장애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경한 초기에는 평소의 성격이 좀 더 명랑해진 것 같은 인상을 받아서 그리 주의를 끌지는 않습니다. 매사에 낙관적이고 활동이 많아지고 악의 없는 농담도 잘하며 잘 웃기고 늘 유쾌하고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정도가 조금 지나치면 폭군으로 군림하며 아나무인격으로 자만심이 높아지고 자기 뜻에 따르지 않으면 적개심을 포출하며 화를 잘 냅니다. 늘 자신감에 차 있어서 절대, 최고 등의 단정적인 단어를 즐겨 쓰기도 합니다. 자기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자존심이 커지며 타인을 무시하고 얕보게 되어 거만하고 자신만만한 사람으로 평가됩니다. 무엇이든지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인생이나 사업의 계획도 많이 하고 자기 능력을 벗어나는 일을 시작하여 실패를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조증 환자의 정서 상태는 자신만만하고 들떠 있으며 쉽게 흥분하고 정서의 전염성이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사고장애를 살펴보겠습니다. 조증의 사고장애는 정동의 내용과 일치되어 나타납니다. 우선 사고의 흐름이 빠르고 더 나아가서 사고의 비약이 나타납니다. 그럴듯한 계획과 묘책이 잘 떠오르고 사고가 풍부하고 말도 빠르지만 개념의 선택이 자주 비약되어 이야기의 내용이 쉽게 옮겨가거나 건너뛰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결과로 지엽적인 이야기만 늘어놓고 핵심을 말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신분열증처럼 사고의 논리성은 잃지는 않습니다. 그와 동시에 주의력의 장애도 나타납니다. 한 가지 개념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사고의 대상이 빨리 바뀌고 건너뜁니다. 사고 내용은 과장된 생각 또는 과대망상이 특징인데 천재, 미인, 부자, 국회의원, 발명가, 노벨상 후보자, 위대한 종교 지도자, 도사, 초능력자 등으로 자기 자신의 능력과 지위가 높게 될 것이라든지 높게 되었다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러나 정신분열증의 경우와는 달리 비교적 현실적인 내용이고 이론도 정연하며 그런 유명한 인물이 되기 위한 노력과 행동을 그럴듯하게 해내고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즉 정서상태, 사고, 행동의 일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만일 이 같은 자신의 생각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쉽게 흥분해서 도전적인 행동을 취합니다. 이럴 경우에 과대망상과 더불어 피해망상이나 편집 경향이 같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지각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증에서는 지각장애가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드물게는 환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과대망상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조증의 심한 흥분 상태에서는 창란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고 선망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증의 욕동 및 행동장애를 살펴보면요. 조증의 욕동은 지나친 의욕과 과다 행동이 특징입니다. 늘 의욕에 차 있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잠시도 쉬지 않고 활동하는데 효율적으로 자신의 일을 해내기보다는 잡다한 일을 벌이기만 할 뿐 일의 마무리를 못하며 남의 일에 참견을 많이 하고 평소에는 만나지 않던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가서 복잡한 사업 계획을 이야기해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성욕이 항진되기도 해서 억제하지 못하고 방탕해지는 수가 있으며 비싼 물건을 사고 목적 없는 여행을 하는 등 지나친 소비를 합니다. 이런 행동에 반대하는 사람에게는 흥분하여 비난하고 구타까지 하여 종종 형사사건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신체 증상을 살펴보겠습니다. 환자 자신은 동분서주하면서도 피로를 느끼지 않고 신체는 건강하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수면장애가 있어서 잠을 거의 안 자고 계획과 활동을 합니다. 성욕 부진은 없으나 식사를 등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체중은 경한 조증에서는 증가하지만 대체로는 심한 감소를 나타냅니다. 조증 상태의 특징은 모든 사고와 행동을 고양된 정서에 집중시키는 현상입니다. 즉, 들뜨고 의기양양한 기분, 사고의 비약, 그리고 정신운동의 항진, 이 세 증상을 조증의 기본 증상이라고 합니다.
관련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기분 변화가 심할 때 나도 혹시 조울증은 아닐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기분 변화가 비교적 역동적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조울증은 아닐까 염려하는 부모도 많다는데요. 조울증이라고 부르는 양극성 장애에 대해서 신세계병원 김성경 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양한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현대인들. 이 가운데서도 우울증과 조울증 환자가 늘고 있다는데요. 우울증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조울증, 양극성 장애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김성경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 양극성 장애라는 게 흔히 우리가 조울증, 조울병이라고 하는 게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양극성 장애는 기분이 심하게 우울해지거나 또는 조증으로 가는 양극단의 상태를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기분이 저하되는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우울증과는 달리 네. 양극단이 있기 때문에 양극성 장애라고 하는데, 양극단은 이제 기분이 상승되거나 또는 이렇게 저하되는 그런 증상이고,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흔히들 조울병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 기분이 상승되고 저하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건가요? 네, 기분이 상승될 때는 의기양양해지고 마냥 또 행복한 기분이 들기도 하고, 네.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민해지고 짜증스러운 모습을 자주 보이고요. 네. 또 말수가 많아지고 밤에 수면이 부족하고, 네. 또 심하게는 이제 충동적이거나 공격적인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 반대로 기분이 저하될 때는 이제 침울하고 우울하고 일상생활에 어떤 즐거움을 느낄 수 못하고 어떤 결정을 하거나 집중하는 데 어려움을 보이기도 하고요. 심하게는 이제 자살 사고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증상이 뭐 특별한 이유 없이 나타난다는 건가요? 정상인에서는 그 기분 변화의 수준이 그 극단적으로 가지 않고 또 어느 정도 자신이 통제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병적인 상태에서는 그 범위를 넘어서는 극단적인 기분 변화를 보이고, 이로 인해서 자신의 그 감정을 통제할 수 없게 되면서 여러 가지 행동 문제를 나타내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대인 관계나 뭐 학업 또는 직장, 가족 생활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보통 그냥 일반인들이 기분이 좀 좋았다가 나빴다가 반복될 때 나도 혹시 조울증은 아닐까 하고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이 그거를 인지하고 좀 잘 넘어가는 편이라면 그럼 그건 조울증까지는 아니겠네요? 네, 사실 본인은 기분이 마냥 좋거나 행복할 때는 그것을 문제로 생각을 못 하는데, 초기에는 대부분 가족들에 의해서나 주변 사람들의 어떤 기분 변화가 좀 심하고 이로 인해 문제 행동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병원에 그때 이제 오게 되는 거죠. 아, 주변 사람들이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해서 병원에 가는 경우가 있는 거군요. 아, 뭐 그렇다면 이런 조울병의 원인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제 크게 유전적인 취약성과 생물학적인 요인, 또 심리학적 요인, 그다음 스트레스 요인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태어날 때부터 어떤 생물학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신경세포상에서 이에 전달되는 그런 조절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조절 이상이 그 뇌에서 분비되는 뭐 도파민, 세로토닌, 뭐 그런 신경 전달 물질에 과하게 나오거나 또는 너무 적게 분비되면서 이것을 전달하는 그 수용체의 어떤 구조나 기능에 이상이 생깁니다. 이제 그에 따라서 뇌의 일부분의 기능들이 좀 문제가 생기면서 뇌에 그런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네, 이 변화는 일상생활 할 때 잠재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어떤 큰 스트레스를 겪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 취약성 때문에 증상으로 이제 발현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전적 취약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결국 이 조울병도 선천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직접 유전이 되는 건 아닙니다. 네, 저희가 유전적인 경향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당뇨병이 있는 부모가
자녀에서 당뇨병이 뭐 걸리진 않지만 확률은 높지 않습니까? 네. 그것처럼 어떤 소질을 가지고 있는 건데 소질이 있다고 해서 다 유전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 확률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그 양극성 장애 환자의 자녀에서 똑같은 병이 또 발생할 확률은 10명 중에 1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예. 네네. 이 양극성 장애는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처음 설명드릴 때 이제 원인에서 신경 전달 물질 같은 것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이 또 그 과하거나 또는 적어질 때 조증이 생기거나 우울증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신경 전달 물질을 균형을 맞춰주고 신경 세포의 그런 안정화를 위해서 약물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환자나 보호자들 입장에서는 약물이 없이 그냥 면담으로만 치료받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사실 거의 그렇게는 불가능하고요. 아. 예, 반드시 약물 치료가 병행이 돼야 합니다. 또한 그 환자분들이 그 발병 요인으로 갖는 뭐 심리적인 요인이나 가족 내 스트레스, 어떤 다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정신 치료가 또 네. 병행이 돼야 되고요. 예를 들어 가벼운 정도의 조증이나 가벼운 경조증이나 이제 우울증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정신 치료가 네.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심한 증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약물 치료를 해야 합니다. 이 약물 치료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의 양극성 장애라면 이 약을 언제까지 복용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 증상이 좋아지시면 많이들 약을 중단하시는데요. 네. 약을 이제 복용하는 게 번거롭고 이제 본인이 나았다고 생각을 하셔서 중단하게 됐는데 네. 거의 대부분 약물 중단은 재발과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여러 차례 증상이 재발하신 분들은 네. 장기간의 복용이 필요합니다. 이 약 같은 경우에는 뭐 증상이 나타나면 복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정한 시간을 정해두고 뭐 매일 복용을 하는 건가요? 네, 약은 매일 복용을 하셔야 되고요. 예방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제 네. 꾸준히 복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요? 네네. 약을 복용하면서 주의해야 할 점은 없을까요? 특별히 주의할 점은 없지만 그 약물 중에 리튬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 약은 이제 혈중 농도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을 적게 마시거나 식사를 여러 차례 거르거나 땀을 많이 흘리는 등그 체내 수분 소실이 생길 경우는 네. 그 혈중 약물 농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네. 탈수되는 것들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간혹 그 약을 복용하시면서 살이 쪘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물론 약 중에는 약간 식욕을 유발하는 약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조울병의 증상이 좋아지시면서 식욕도 늘고 이제 그 활동량이 줄다 보니까 체중이 늘어나는 것이 흔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를 적절히 하시고 네. 꾸준한 운동을 해서 체중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 양극성 장애라는 게 아무래도 기분의 높낮이가 워낙 있다 보니까 옆에 있는 가족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가족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요. 먼저 그 조울병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병의 원인, 경과, 또 재발 징후 같은 것들을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요. 네. 특히 환자가 약을 좀 복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약을 잘 복용하는지 그리고 어려움이 있으면 옆에서 격려를 해가면서 꾸준히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네. 하셔야 되고요. 또 가족 간의 그런 스트레스가 그 발병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간에는 충분한 대화가 항상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혹시 양극성 장애를 가진 환자들이 술을 마시는 거는 어느 정도 허용이 되나요? 양극성 장애 환자분들이 자신의 그런 기분 상태, 예민하고 짜증스러운 기분들을 조절하기 위해서 음주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또 그런 음주가 잦아지다 보니까 네. 결국 알코올 의존증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나요? 네. 또 이렇게 알코올로 오신 분들이 우연히 또 양극성 장애로 진단을 받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알코올 사용 장애와 동반율이 높은데 동반율이 높을수록 이제 병의 경과가 좋지 못하고 네. 치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므로 술은 마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뭐 약을 복용하는 것 외에 또 재발 방지를 위해서 알아두면 좋은 건 뭐가 있을까요? 이제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건데요. 이제 그 기분 점검을 위해서 자신의 기분 점검을 위해서 기분 차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네. 그런 것들을 일기 형식으로 간단하게 작성을 하면서 네. 자신의 기분을 체크하고 뭔가 재발의 징후가 있다면 담당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하면 좋고요. 네. 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스스로 알기보다는 재발 초기에는 가족들이나 친지들이 또 먼저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럴 때는 그런 가족이나 친지들의
그런 말씀을 잘 듣고 이게 재발의 신호는 아닌지 하고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식사나 수면의 그런 일상생활 패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특히 수면 각성 주기는 그 양극성 장애의 그 재발과 굉장히 밀접히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규칙한 생활이 이런 리듬을 깨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합니다. 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선경 과장과 양극성 및 관련 장애에는 임상적 특징으로 정서 장애가 있고요. 두 번째로 사고 장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각 장애가 나타나고요. 네 번째로 욕동 및 행동 장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신체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극성 장애의 하위 유형으로 양극성 장애 1, 2와 순환성 장애로 분류합니다. 먼저 양극성 장애 1, 2의 조증사파의 DSM-5의 진단 기준을 살펴보면요. 조증사파로 1. 팽창된 자존감 또는 심하게 과장된 자신감이 있을 때 2. 수면에 대한 욕구 감소, 예를 들면 단 3시간의 수면으로도 충분하다고 느끼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로 평소보다 말이 많아지거나 계속 말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 사고의 비약 또는 사고가 연달아 일어나는 주관적인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주의 산만, 중요하지 않거나 관계없는 외적 자극에 너무 쉽게 주의가 이끌리는 주의 산만이 보고되거나 관찰됩니다. 여섯 번째, 목표 지향적 활동, 예를 들면 직장이나 학교에서의 사회적 또는 성적 활동이 흥분된 운동성 활동으로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일곱 번째, 고통스러운 결과를 초래할 쾌락적인 활동에 지나치게 몰두합니다. 예를 들어 물건 사기나 무분별한 성행위, 어리석은 사업 투자가 있습니다. 양극성 장애의 다음으로 DSM-5의 진단 기준을 살펴보면요. 양극성 장애 1의 진단 기준입니다. A. 적어도 한 번의 조증 사파가 있습니다. B. 조증 사파와 주요 우울증 사파가 분열 정동 장애, 정신분열증, 정신분열형 장애, 망상 장애 또는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정신분열 스펙트럼 장애나 다른 정신적 장애들로 잘 설명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로 양극성 장애 2의 DSM-5의 진단 기준을 살펴보면요. A. 적어도 한 번의 경조증 사파가 있고 적어도 한 번의 주요 우울증 사파가 있는 경우입니다. B. 조증 사파는 한 번도 없었다는 경우고요. C. 경조증 사파와 주요 우울증 사파가 분열 정동 장애, 정신분열증, 정신분열형 장애, 망상 장애 또는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정신분열 스펙트럼 장애나 다른 정신증적 장애들로 잘 설명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D. 우울증과 경조증 기간에 빈변한 교차로 야기되는 우울 증상들이나 예측 불가능성이 사회적, 직업적, 기타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입니다. 다음으로 순환성 장애의
DSM-5의 진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A. 적어도 2년 동안,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는 적어도 1년 동안 경조증 사파의 진단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잦은 경조증 기간과 주요 우울증 사파의 진단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잦은 우울증 기간이 있습니다. B.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아동과 청소년은 1년이고요. 경조증과 우울증 기간이 적어도 반 이상 존재해야 하고 증상이 없는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되는 경우입니다. C. 주요 우울증, 조증, 경조증 사파가 한 번도 없었는 거고요. D. 진단 기준 A의 증상은 분열정동장애, 정신분열증, 정신분열형 장애, 망상장애 또는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정신분열 스펙트럼 장애나 다른 정신증적 장애들로 잘 설명되지 않습니다. 2. 증상이 물질, 예를 들면 약물 남용, 투약, 그러한 물질이나 일반적인 의학적 상태, 예를 들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같은 의학적 상태에 직접적인 생리적 효과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다음에 F로 증상이 사회적, 직업적, 기타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입니다. 이와 같이 순환성 장애는 오랜 기간 우울증과 경조증을 나타내지만 주요 우울장애나 양극성 장애의 조증 사파와 같이 심한 상태는 나타내지 않는 것이 주 증상으로 경미한 형태의 조증 증상과 우울 증상이 번갈아 나타나며 최소 2년 이상 지속되는 만성적인 기분 장애입니다. 성인기 초기에 주로 발병하고 보통 중등도나 심한 직업적, 사회적 기능의 장애를 나타냅니다. 경조증 상태에서는 정력적, 활동적이고 오랫동안 일을 하여도 지치지 않으며 쉽게 일을 버려놓고 끝맺음을 못하고 수면 시간도 짧아집니다. 그러다가 우울 상태로 빠지면 무력해지고 쉽게 절망하고 살아갈 의욕을 잃으며 부적합한 느낌을 지니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지내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어서 2교시로 이어지겠습니다.